신문 이야기 도지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대한민국 소속의 원양 어선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이제 궁금점은 왜 살해를 저질렀냐? 라는 것에 다 있습니다. 오늘 도지구쇼에서 살해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치밀하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종합신문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장식한 일면 사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로마의 첫 여성 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인데 이때까지만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치 신인의 미모의 여성 정치인으로만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그녀가 로마 시장까지 거머쥘 수 있게 됐는지 잠시 후 그녀의 사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때부터 단 한 번도 여성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로마 첫 여성 시장 탄생한 겁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종로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BJ의 삼남 홍골 씨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잠시 후 저희 도지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면입니다. 박유천 씨의 성 스캔들 사건. 박유천 화장실 스캔들 뒤에 어른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과연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조폭의 그림자. 이상하게도 박유천 씨 사건에서 계속 조폭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조폭의 정체는 무엇인지 잠시 후 조폭의 정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2차, 3차, 4차 신고 여성들을 만나서 여성들을 조사했는데 이들에게서 경찰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과연 경찰이 찾은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치권 뉴스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야권에서 누구를 해임해야 한다. 누구를 해임해야 할까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건의안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공수부대, 해당 공수부대를 광주 금남로에 거리 행진을 시키겠다라고 보훈처에서 밝혔기 때문인데 야당이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그림판 만평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행진 나도 갈까?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원양 어선의 선상 반란 이번에 또 일어났는데 2명이 피살됐습니다. 한국인 선장 등 2명이 피살됐습니다. 왜 이 베트남 선원들은 이 아름다운 쉐이셸군도 근처의 인도양에서 한국인 선장을 살해했을까요? 한국인 선장은 그동안 고생했지, 애썼어. 양주 보너스, 양주까지 선물로 줬다는데 그 선장이 준 양주에 취해서 한국인 선장을 살해한 뒷이야기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잠시 후 곧바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일본어로 뭔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본 중학교 진학 대비 모의고사 문제인데 일본어 잘하시는 분은 일본어로 보십시오. 저는 한국어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케시마를 불법 점령한 나라는 이라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돼서 논란이 있습니다. 1번 러시아, 2번 중국, 4번 북한, 3번에 대한민국. 그런데 더 논란인 건 이 문제를 출제한 초등학교 측에서 정답을 대한민국으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다케시마를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예비 중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일본 당국. 야당이 박승춘 해임하라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일본 총리는 해임할 수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도지구쇼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지구쇼는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 쉐이셸군도 근처의 인도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베트남 선원은 왜 자신에게 애썼다고 양주를 주며 격려했던 한국인 선장 등을 살해한 것일까요? 오늘 경찰은 수사팀을 파견합니다. 박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2시쯤. 인도양 해상서 참치잡이를 하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광현 803호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베트남 선원 2명이 술에 취해 한국인 선장 43살 양모 씨와 42살 기관장 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겁니다. 우리 항해사가 인도네시아 선원 이양사에게 물어보니 베트남 선원들이 칼을 이용해서 살해를 했다. 선장 양 씨는 조타실에서, 강 씨는 기관장 방에서 각각 변을 당했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등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8명 등 모두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고생한다며 양주 2병을 줬고 술을 마신 베트남 선원 2명이 만취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한국인 항해사가 베트남 선원 2명을 제압해 선실에 가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 해경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현지의 수사팀 7명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해경 측은 우발적 범행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선원들의 가담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선박은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항으로 이동 중이며 모레 항구에 도착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 오후 원양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세이셸 군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해 사건, 사건의 재구성.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참혹했던 그 순간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원양어선의 선상반란 사건 경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하시죠. 2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전 1시 58분경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이 세이셸 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 영국의 왕세자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으로 유명했던 그 세이셸 군도, 그 아름다운 바다 위에서 참치잡이 어선입니다. 원양어선 광현 803호 138톤급의 이 원양어선에서 끔찍한 사건은 발생합니다. 좀 더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일 오후 5시입니다. 베트남 선원 B씨 32살, C씨 역시 32살입니다. 베트남 선원 2명이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등과 함께 선장이 제공한 양주 2병을 오후 5시부터 나눠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외국인 선원들 고생한다면서 선장이 내려준 양주 때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 그러니까 양주 뚜껑을 딴 지 6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취한 베트남 선원 2명이 돌연 선장 양모 씨를 조타실에서, 그리고 기관장 강모 씨를 기관장 방에서 각각 흉기,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한 장소에서 살해가 됐다면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선장은 조타실에서, 기관장은 기관장 방에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각각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한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일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일 오전 1시 58분 생존자인 한국인 항해사 이모 씨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원 2명과 3시간 동안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선실로 이 베트남 선원 2명을 격리하는데 다행히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사인 광동해운에 연락을 하고 광동해운 측은 이때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광동해운은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오전 5시 10분경 부산 해경 측에 사건을 접수하고요. 오늘 수사팀 7명 및 희생자 가족을 사건 발생 장소, 그러니까 세이셸 군도의 비토리아 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살해 동기입니다. 이게 우발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과거에 발생했던 선상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범죄인지를 가려내야 할 텐데요. 한 가지 의문점은 광동해운 측에서는 선장과 선원의 사이는 나쁠 게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동해운 측의 입장부터 살펴보시죠. 김영도 광동해운 대표의 말입니다. 해당 선장은
선장으로 승진한 이후 이번이 첫 항해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들과의 앙금도 없었고 해당 선장은 외국인 선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특히 임금을 체불할 만한 양반이 아니다. 양주까지 주지 않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요. 광현 803호에서 해당 베트남 선원들을 제압한 한국인 항해사 생존자죠.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가해 선원 2명을 선실에 가둔 상황인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항해사 이모 씨조차도 도대체 왜 이 베트남 선원들이 살해를 저지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가장 궁금한 건 왜 살인을 했는지 살인 동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을 원양어선 선상 반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 제목들도 보면은 살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고 반란이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어요.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은 살인이라는 거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뭐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상 반란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이 선박의 통제권과 지휘권을 뺏으려는 거거든요. 살인은 거기에 수단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선장과 기관사를 살해한 것이 이 배 통제권이라든지 지휘권을 뺏으려고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은 우발적인 행위인지 모르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이 배하고 연결되는 것은 지금 항해사 이모 씨 그 생존자 그분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100% 다 이분이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것은 우리 경찰 수사팀이 도착을 해가지고 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항상 보면은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선장이라든지 상층부는 한국인.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하급 선원들은 좀 외국인으로 발생된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던 전례들은 있는 거죠. 지금 정성희 위원님, 해당 수사팀이 오늘 오후에 이제 현장으로 급파가 되는데 항해사 이모 씨가 남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3시간 동안 해당 베트남 선원 둘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흉기를 빼앗았는데 그 과정에서 항해사 이모 씨도 손에 흉기로 인한 부상을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인데 항해사 이모 씨와도 몸싸움을 벌였다라는 진술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조심스럽지만 선상 반란의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가지고 광현호 좀 큰 배를 그 통제권까지 찾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술을 마시는 걸로 봐서 이제 우발적인 상황 같습니다만 우발적 상황 같다. 왜 그럼 술을 마시다가 저렇게 갈등이 폭발해서 살인에 이르렀냐 하는 것은 이면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참치잡이 어선이나 그 대형 원양 어선은 굉장히 고립된 환경에서 굉장히 힘든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가까이 일을 할 수 있는 힘든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처우가 지금까지 여러 번 보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좋은 처우가 이번 경우에 아무래도 가혹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선상 반란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은 임금 체불이 불만이었던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상에서 일어난 이런 게 다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선장이나 항해사나 그다음에 기관사 같은 건 한국인이고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나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다국적이거든요. 그럼 언어나 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쌓인다. 그렇죠. 이런 갈등이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시는 거를 기화로 해서 이렇게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거로 보입니다. 김명준 의원님, 아무리 봐도 선상 반란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술을 마신 것으로 봐서 우발적 범죄 아니냐. 경찰도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 한 가지 경찰이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선장과 기관장이 같이 동석을 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베트남 선원 2명이 더군다나 선장과 베트남 선원 간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타실과 기관장 방을 이동해 가면서 한국인 상사죠. 한국인 보스를 차례대로 살해했다는 점을 경찰은 석연치 않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있는 항해사의 증언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찰 수사가 나와 봐야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반란을 만약 일으켰다라고 하면 반란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배에
그 원양어선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지휘권을 우리가 갖는다 그래서 그 베트남 선원들이 취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그 배를 갖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 갈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선상 반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마땅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우발적으로 그 사건 즉시 나온 게 아니라 예. 술을 먹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온 건데, 이러한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경위 또한 우리가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항해사의 진술을 통해서 얻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성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원양어선을 타고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지면 우리가 하루에 정해져 있는 노동량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선언법에 따라서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루에 18시간 가까운 가혹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휴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장이 돼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이 돼서 나가지만 그 안에서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뜩이나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의사소통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더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끔찍한 선상 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이 한국인 선장 등을 살해했던 경험이 왕왕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1996년 8월에 발생했던 페스카마오 사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1996년 1월에도 제2오양호 사건, 오호츠크해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제2오양호 3,527톤급에서 베트남인 선원 등 7명이 선원 김모 씨를 집단 폭행하고 살해했던 제2오양호 사건이 처음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 그해 8월에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던 온두라스 국적의 원양어선 페스카마 12호 254톤급에서 중국 동포죠. 조선족 선원 6명이 하룻밤에 한국익 선원 7명을 한 명씩 차례로 살해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까지 살해했던 사건이 다시금 떠오르는데 정성희 위원님, 페스카마오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페스카마오 사건은 저도 아주 기억이 선명한데요. 그 조선족들이 그야말로 선상 반란이었죠. 그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또 일부는 바다에 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어류들 잡은 고기를 물고기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에 넣은 게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 넣어서 죽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1명을 살해를 했고요. 나중에 전부 다 조선족들이 이제 체포가 돼서 돌아와서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족 중에 주모자 1명을 빼놓고 6명은 무기로 감형이 된 사건이죠. 그때 사회적인 충격이 굉장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지금 말한 가혹한 노동과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던 구타, 폭력 이런 거에 이제 항거하던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예, 윤태곤 실장님, 그 당시는 선상 반란으로 정확하게 성격이 규정됐어요. 그때는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그때 이제 상급 선원들을 다 살해하고 한 명은 또 살려놨어요. 그 한 명을 왜 살려놨는 거니? 배를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계획도 있었거든요. 제3국에 뭐 항구로 간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그 한국인 이제 상급 선원하고 이제 힘을 합류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가두고 배를 이제 한국으로 몰고 들어와가지고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저때 이제 잔혹한 사건이었지만은 어쨌든 저 페스카마오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온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20년인데 이번에도 좀 전반적인 이제 원양어선 내 실태 같은 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스카마오 사건 당시에 해당 주범들에게 1심에 사형이 내려졌고 2심에는 주범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선원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문재인 당시 문재인 변호사였다면서요? 부산에서 활동하던 인권 변호사였었고 그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잔혹한 범죄임은 분명하나 그 배경도 뭐 살펴봐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에서 활동했던 뭐 법무부인 부산이라는 곳이니까 저 사건을 맡았었죠. 그리고 2006년에도 청룡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5월입니다.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제55 청룡호 416톤급의 갑판장 김모 씨가 흉기에 왼쪽 가슴이 찔린 채 피살이 됐고 인도네시아 갑판원 1명은
배 위에서 자취를 감춘 이거는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배가 들어오긴 했는데 배가 들어와서 이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선원들이 깨보니까 일어났던 사건인데 가판장은 이제 피살이 됐고요. 흉기에 찔린 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가판함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덮어졌습니다.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바로 청룡호에서 벌어졌고요. 2015년 4월에도 기니 해상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니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적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기관장을 살해하는 사건.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체포해서 우리 여러 매체 미디어에서도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잊을만 하면 정 의원님 계속 이 선상 반란, 선상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 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선상은 굉장히 어떤 사건 그 육지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참 이렇게 통제하거나 이렇게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장 같은 경우는 선원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행정권은 물론이고 사법권, 징계권, 심지어 집행권도 있습니다. 선장이 바로 체포를 명령할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이 고립된 환경에서 선장이 통제력을 행사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배와 선원과 전체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심지어 해군 같은 경우도 함장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권과 행정권과 이런 걸 다 행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선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런 선상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대항해 시대, 과거에 이제 서양 유럽이 이렇게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그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할 때도 보면은 자주 이런 선상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정말 끔찍했다고 그러죠. 예.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어떤 폭력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 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런 그 유산이 남아서 이런 사건으로 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 베트남 선원들이 선장 등을 살해했는지 정확한 경찰 발표가 나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지금 공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인물 특집으로 저희 돌직구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돌직구쇼 인물 열전입니다. 오늘 총 5분의 인물들을 돌직구 신문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박승춘 보훈처장. 저희 돌직구쇼에 1번으로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오늘도 박유천 씨 나오셨군요. 그리고 예상 외의 인물이 돌직구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오랜만에 신문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조합이 또 있습니다. DJ의 삼남인 김홍걸 씨와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인데 이 두 분이 왜 함께 나란히 오늘 돌직구 신문에 서 있을까요? 연유가 뭘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잠시 후 뜯어보겠습니다. 관계를. 아름다운 분이죠? 로마 시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로마 시장에 당선됐는지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집 돌직구쇼 인물 열전 첫 번째 인물의 사연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박승춘 보훈처장을 꼭 해임시키리라.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우상호, 박지원 두 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승춘 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개편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이번에도 박승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특히 이번에도 박승춘 보훈처장을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정승희 위원님, 왜 이 두 야당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된다 결기를 보이는 겁니까? 6.25 앞두고서 이제 광주 금남로에서 이제 거리 행진이 있는데 거기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으로서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공수부대 특수 11군단요? 11여단, 11변을 투입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유는 2013년에도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조금 전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부대를 광주 금남로의 퍼레이드에 투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났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광주 시민의 아픈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거기에 거리 행진을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는 것을 오늘 모든 신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데 2013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새롭게 받아들였으니까 오히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하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데 사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이런 식으로 문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삼진 아웃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오늘도 양지민 변호사 함께 해주셨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계속된 입장은 문제없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반응이 좋았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반응이 어떻게 좋았다라고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지. 광주 시민 반응이 좋았다. 주변에서 아마 이렇게 뭐 충원을 해주는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본인의 이제 짐작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쯤 반복되면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념이나 좀 생각이 드러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광주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시민들이 반발하기 딱 좋은 그 쟁점을 가지고 시민들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6.25를 앞두고 딱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또 이렇게 분쟁을 만드시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민 의원께 돌직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알고도 질문 드립니다. 또 야당은 박승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해임해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해임할 필요 없다라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해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는 해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당보다 먼저 해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을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눠요. 처음에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이 처음은 돌아가신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일부터 20일까지는 그 호국 영령들 덕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기간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21일부터 마지막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기간을 갖기 때문에 6.25 시가행진을 기획했던 이유도 바로 이 6.25 정신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외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취지에서 국가보훈처가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결국 이게 국가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랑 같이 단결해서 만들어가는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국론을 분열시켜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6월 말에 가면 이제 제2연평해전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애국심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안보의식들을 가지고 지금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했던 이념 대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보수 정신 자체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보훈처장이 아니거든요. MB 정부 시절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이 임기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결국 여소야대가 된 상황, 이 국회 상황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더 이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면 국정감사 때 과연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된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정리를 좀 하고 진짜 국가를 통합하고 화합하면서 제대로 된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한겨레 신문의 사설 오늘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살부대 금남로 행진이라니 제정신인가? 제 생각에는요, 저 김병민 위원 말씀에 이제 100% 동의하는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우리의 역사가 돼가지고 우리 국가 공식 기념일에 내가 추념식 하잖아요. 그럼 이 5월에는 5.18 민주화의 정신, 그리고 6월에는 이제 현충일과 6.25로 해서 호국 보훈회, 이 두 가지 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고 사회적 합의가 돼가지고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와 이제 호국, 이 다 자체를 우리가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승춘 처장이 자꾸 이제 뭐 5월 이건 이제 남의 집 일처럼 이렇게 밀어내고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5월과 6월의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예컨대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5.18 때 참 이게 잘 되고 뭐 임을위한 행진곡 잘 부르고 했으면은 화합의 차원에서 그럼 11 공수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군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과거에 이게 아픈 역사 그리고 뭐 지금 있는 군인들이 그때 의도해서 한 건 아니니까 광주 시민들이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는 식으로 시가 행진이 이어진다면은 저는 참 그게 의미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5월에 불과 며칠 전에 그 난리를 쳐놓고 여기서 이제 시가 행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분이 일부러 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들게 되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계엄군이 바로 11 공수여단. 그런데 똑같은 그 11 공수여단을 그 학살이 발생했던 광주 금남로에 행진을 시키겠다라는 발상을 박승춘 보훈처장이 고집을 했었던 건데요. 2013년에 한 국회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설전을 벌였던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념 대결을 하는 자리냐고 물었어요. 됩니까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는 그 이념 대결을 위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 업무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한테 좀 설득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보면 김병민 전 의원님, 박승춘 보훈처장의 신념은 이념 분열이 될 수 있는 문제에서 보훈처가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에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것 같은데 저 때가 벌써 2013년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사건들이 뭐 가까운 시일에는 이물리한 행진곡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재창 논란도 있었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당시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이 야당 의원처럼 보이잖아요. 여당 의원이에요. 여당 의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의 입법기관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이 기관장이 와서 국회를 대하는 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안 줘요. 국정감사에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본인의 입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또 서면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서면 보고하지 않겠다. 구두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또 난리를 친 적이 있고 그 국가보훈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무위원장 방에 찾아와서 호통을 치면서 책상을 내리쳤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오가거든요. 왜 우리 보훈처 예산 삭감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국가보훈처라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이념적 논쟁이 발목을 잡혀갖고 정작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예를 들어서 이념 대결의 내용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경질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기상의 조정을 잘 통해갖고 얼마든지 내가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운영의 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해임 촉구 결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상임위 통과가 지금 야당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상임위를 통과돼서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한테 이것이 갈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 논란 많은 문제에서 지금 야당이랑 협치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런 논란 많은 문제를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말 이분 오래 하셨어요. 2011년에 임명됐습니다. 2011년에 임명이 됐다. 2016년입니다. 올해가 5년이면요. 최장수 어떤 장관은 아니지만 차관급으로 최장수인데 뭐 요즘 인사적지도 심하다고 또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협치 분위기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부담을 덜 느끼셔도 될 게 보훈처장은 임사청문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 놓고 경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좀 불편한 얘기 드릴게요.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안 한다랑 질문과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할까 안 할까의 문제는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의 캠프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지금 2016년까지 계속 친박 인사로 분류가 됐는데 과거 야당이 두 번씩이나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두 번 다 여러 이유로 무산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과연 박 보훈처장을 이번에 해임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다. 네. 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다른 명분을 잡지 않는다면은 혹시 마음속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싶더라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제 예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 대통령께서 부담을 덜 내면 이런 논쟁의 장에서 밀려갖고선 박승충 처장을 해임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애국보수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박승충 처장이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그분들이 현재의 대통령과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또 척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의 장에서 떠밀려갖고 교체하는 부분들은 현 정권에도 부담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됐고 그 부분에서 더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청와대와 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의 운영의 묘가 좀 아쉽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좀 이렇게 나가가지고 자기 소신을 자연히로 피력하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간 단체를 꾸리든지 해가지고 본인이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두 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이 해임 안 할 것 같다. 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각설이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몇 사람의 오래된 장관들이 있습니다. 뭐 외교부 윤병세 장관, 그다음에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 해서 몇 사람이 굉장히 장수 장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 이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총선 패배 이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각으로 이거에 대해서 민의를 반영한다는 모습을 아직 보이지 않고 비서실만 지금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개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뭐 하나 서류도 올려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의 남은 전국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박순춘 보훈처장 부담은 빨리 덜어내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저희 돌직구쇼의 결론입니다. 오늘 돌직구쇼 인물열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물로 이동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박윤천 씨와 관련된 뉴스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박윤천 씨 측에서 어제 해당 신고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는데 여성이 애초에 10억을 요구했었다. 이런 내용을 고소장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유천 씨를 처음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박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은 지난 4일. 이로부터 사흘 뒤 박 씨의 소속사는 A씨 측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박 씨를 고소하기 전 먼저 소속사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A씨 측은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 중국에 가서 살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 소속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 나타난 인물은 여성 A씨가 아닌 A씨의 남자친구와 서울 소재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B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합의금을 5억 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고 여성 측은 같은 날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여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먼저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성 A씨와 남자친구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측의 주장처럼 실제 첫 번째 성폭행 고소 사건이 거짓으로 꾸며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하루가 지나면 박윤천 씨 사건의 국면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 김남준 기자가 단독으로 확인한 내용은 맞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에 여성이 10억을 처음에 요구했었다가 5억으로 뭐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박유천 씨가 그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을 고소할 것은 뭐 예고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뭘로 고소를 할 것이냐였는데 예상대로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무고는 이제 허위로 내가 고소를 하거나 뭐 제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거고요. 공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병헌 씨 사건이 굉장히 대표적이잖아요. 예.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제 금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서 허위 고소를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무고로 고소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공갈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10억 원을 요구를 했었다. 내가 고소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조용히 있을 테니까 10억 원을 달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박유천 씨 소속사 측에서 금품은 우리가 줄 생각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럼 5억 원이라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갈 혐의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 그리고 함께 동석해서 박윤천 씨 측의 소속사를 만났던
본인은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고 소개했던 황 씨,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박유천 씨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두 개가 맞섰어요. 성폭행이다. 네. 그리고 돈을 요구한 공갈이다. 근데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네. 박유천 씨 측이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 여성 측이 유리한 겁니까? 뭐 글쎄요. 일단 돈을 요구한 사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증언으로밖에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증언이 조금 더 신빙성이 실리는가. 실제로 뭐 사실 당사자들끼리 뭐 통화 내역을 쭉 이제 검토를 해본다든지 실제로 오고 간 정황들을 실제로 살펴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금품의 요구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제 고소를 한 걸로는 처음에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고소장 검토를 해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촌 오빠라고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과거에 조폭이었던 조폭 출신의 뭐 어떤 그 조직 폭력배 임원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아니 잠시만요. 애초에 뭐죠? 그 매체? 디스패치 유명한 매체. 네. 디스패치에서 보도를 했을 때는 박유천 씨 측의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Y파의 전직 간부였다라고 네.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조폭은 박유천 씨 측이 아니라 여성 쪽에서 조폭이 등장했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뭐가 대체 사실일까 정말 이 끝이 궁금한데요. 조폭이 2명이에요. 그러게요. 예. 김진 앵커 기억하시죠? 그때 디스패치 우리가 기사를 전달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소속사 측의 뭐 대리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뭐 내 이름 들어보면 다 알 텐데라고 했을 때 제가 일반인을 상대로 할 때 그런 말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일반인한테 전직 뭐 조폭 이름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너도 알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저쪽 사람들도 조폭이 일반 있었다?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양쪽 다 그런 것 같네요. 상당히 황당한 상황인데 이쪽에서도 조폭, 저쪽에서도 조폭인데 저쪽 조폭 얘기 좀 들어볼게요. 황 씨. 네, 황 씨인데요. 실제로 뭐 조직폭력 S파의 뭐 조직원이었다라고 뭐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협박이 조금 조폭이라고 하니까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얼핏 이제 들기는 합니다. 공갈 이제 혐의로 고소를 했으니까 협박이 있었다는 건데 그 조직폭력배를 동원을 해서 나에게 10억 원을 달라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조금 먹히지 않으니까 다시 뭐 그러면 5억 원이라도 달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좀 금품 요구는 실제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수사 단계에서 정확히 드러나야 될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뭐 실제로 돈을 요구를 하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뭐 성폭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혐의가 입증이 되면 사실 공갈, 무고 다 성립할 수 있고요. 박유천 씨 입장에서 보자면 뭐 실제로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성폭행, 예. 아니라면 아니고 뭐 하대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성매매, 뭐 양쪽 다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 그리고 박유천 씨의 성매매 혐의, 그리고 신고 여성의 무고 혐의, 이 세 가지 큰 갈래인데 지금 들어온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경찰이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던 1차 여성, 2차 여성, 3차 여성, 4차 여성의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경찰이 1차 여성을 제외한 2, 3, 4 여성은 성폭행이다라고 신고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명의 여성에게서 뭔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요. 그렇죠. 일단 뭐 첫 번째 있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2차, 3차, 4차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오래됐고 정확한 증거물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당사자의 증언들, 뭐 주변에 있던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같은 경우인데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이 여성들 사이에 연락을 하고 소환이 됐고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당시에 내가 이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좀 저항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저항을 했다. 예. 그런데 박유천 씨가 이제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못 나가게 했고 못 나가게 했다. 자기 어깨를 잡고 끌어안치기까지 했다라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술들이 상당히 일관되고 공통적이고 그리고 그 여성들 입장에서 달리 박유천 씨를 뭐 모함할 그런 동기가 충분히 없다면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사실 뭐 충분히 입건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여성들의 그 일관된 진술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씨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 4
신고 여성의 진술 중에 공통점은 박유천 씨가 화장실 문을 막고 못 나가게 했다. 그렇죠. 이거는 성폭행 혐의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정황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세요. 충분히 그러니까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했느냐. 그거는 막아서고 내가 나가지 못하게 남성으로서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차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혐의 외에 감금죄로도 그 처벌을 해달라라고 고소를 했어요. 예. 실제로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 판례들도 본다면 뭐 차에 가둬놓고 차에서 못 나가게 하는 상태에서 나에게 뭐 금품을 갈취하거나 뭐 성폭행을 하거나 그러면 그 본죄,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폭행을 한 본죄 외에도 감금죄가 추가로 성립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찰이 이제 성폭행 혐의와 그리고 감금죄까지도 모두 다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는 성폭행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2차, 3차, 4차 신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한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신고했던 여성은 감금죄까지 지금 같이 추가로 제기했고 당시에 신고를 했던 112 경찰이 충분히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신고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성이 제일 신빙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직후에 112에 신고를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 있고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 경찰에서는 당시에 녹음 파일을 지금 뒤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좀 습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화장실이라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것이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대가 사실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워낙 유명하고 인기 스타이다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저런 일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스타들이 자기 관리와 또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저렇게 모든 사람이 스타라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렇고 예. 또 과거에 이제 헐리우드 스타의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추운 조직에 연루가 돼서 프랑스 경찰에서 체포가 된 적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난 돈 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든 스타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깔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로 신고했던 여성, 세 번째, 네 번째로 신고했던 여성은 박유천 씨 측과의 합의금이 오갔던 정황 등이 아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보고 있는 성폭행 혐의와 또 박유천 씨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이 둘이 맞설 때 어느 쪽이 유리하게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직구쇼 인물열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만사 올통이라는 신조어까지 몰고 다녔던 주인공인데 박근혜 대통령 올케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형님과는 통화도 안 해요. 이런 인터뷰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양희 씨의 근황은 어땠으며 오늘 조간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은 무엇인지 저희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 대통령의 올케 서양희 변호사가 오늘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형님은 대통령이죠. 형님과는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서양희 변호사 올케를 굉장히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박지만 회장이 방황했을 때 어쨌든 박지만 회장을 붙잡고 잘 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주변에 이 서양희 변호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 쌍둥이까지 척하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형님과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서양희 변호사가 올케가 형님을 배려해서 한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두 사람이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 봐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4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육아가 만만치 않겠다. 저와 남편은 물론 친정어머니와 여동생도 손을 보태면서 공동체 육아를 하고 있다.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 남편이죠. 박지만 회장이 곁에서 해주는 말 한마디가 10년 넘게 간다. 실제로 두 사람이 16살 차이 납니다.
박지만 회장이 16살 연상입니다. 내 상황을 따뜻하게 봐주고 있는 16살 오빠가 참 큰 도움이 됐다. 남편이 예절 교육을 잘한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준 덕분이다.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저보다 감각이 훨씬 젊고 약속도 잘 지킨다.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정치하라는 주변의 권유가 많았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인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을부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정치에는 전혀 뜻이 없다. 이제 제 주변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만 남아서 좋다. 저에게 다른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리가 됐다. 이 말은 뭔가를 놓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 많았다는 거죠. 주변이 맑아졌다거나 할까? 의심스러웠던 분들은 결국 의심스러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과거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박지만 회장과 아내인 서양희 변호사의 동태를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붙어서 감시하고 그걸 문건화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박지만 회장 측하고 정윤회 씨 측에 이제 갈등설이 불거졌었고 실제로 신경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양측에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 문건 파동 이후에 연초 기자회견에서 정윤회 씨라든지 이제 청와대 이제 3인방에 대해서는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이다. 지금도 이제 뭐 도와주는 면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줬는데 대신에 동생을 향해 가지고는 행실 똑바로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좀 매몰차게 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거 그 양상에서 본다면은 저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친인척, 특히 형제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매몰찬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단절시켜 놓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도야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형님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지 않는다. 뭐 저런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의심스러웠던 분들은 결국 의심스러운 수준에서 끝나는 거로 결론 났다. 이거 혹시 정윤회 씨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죠. 이제 아마 단절이 됐을 것이고. 너무 질문이 짓궂었나요? 근데 이제 서양희 변호사가 아마 나이 30살 정도 결혼한 걸로 알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 30살 때 이제 16살 연상, 그리고 참 굴곡진 가문의 이제 남자하고 그 가문도 굴곡지고 개인사도 참 굴곡진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큰 뜻이 어떤 큰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큰 마음을 먹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내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살고 계시네요. 최근에 이제 쌍둥이까지 출산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동생의 결혼식을 직접 찾아가서 혼주 역할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서양희 씨 올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정치권 주변에서 뛰어나다 보니까 한때 정성희 위원님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올통. 만사는 올케로 통한다. 그런 말들이 정권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인수되는 초기에 굉장히 했고요. 실제로 서양희 변호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당시에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박정훈 지금 뉴욕 특파원이 마세라티를 타는 서양희 변호사를 비판을 하면서 당시에 마세라티 6억 원짜리 그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 그렇게 본인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 결국 본인에도 좋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도 좋지 않다. 박 대통령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조언의 결과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그런지 정말 그 가족과는 관계를 딱 끊고 예뻐하는 조카도 한번 보지 않고 친인척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차게 대하면서 이걸 가고 있고요.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망사 형통, 이상득 당시에 이제 국회 부의장, 이상득 의원 모든 것이 이제 형으로 통한다고 얘기를 그런 말이 나왔었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상득 형 주변에 있었는데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조언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요. 결국 이상득 의원 감옥에 갔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올케와 동생 박지만 씨와 거리를 두는 행보는 저는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누구인지 서양희 변호사의 인물 프로필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상당히 동안이고 또 미모의 외모를 갖고 있어서 나이가 어리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74년생입니다. 전북 익산 출생이고요. 98년 고려대 법대 졸업 후 40일에 사시 합격했으니까 양지민 변호사보다는 한참 선배네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개업을 했고 2004년이었죠. 16살 연상, 당시 박지원 이지 회장과 결혼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때 빨간색 6억 원짜리 마세라티를 타고 다녀서 역시 화제가 됐었는데 2004년 법률사무소 세빛을 설립했고 삼화저축은행, LH 법률 고문 등등 굵직굵직한 것을 맞는 것마다 승승장구해서 그때 당시에 만사 올통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강력한 대권 주자였던 박 대통령의 올카인 만큼 일종의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 특히 논란도 일었었습니다. 2011년 변호사 활동을 접은 뒤 외부 활동을 자제했고 지난 3월 국민대 객원 교수로 임명이 돼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보물 1호는 조카들이다. 그렇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까 그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보면 박 대통령이 화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초만 해도 조카 보는 게 내 인생의 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린이날 선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분명하고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대통령 퇴임 후까지 바라본다면은 서양희 변호사라든지 박지원 회장 측에서 지금 차라리 이렇게 조금 소원한 게 인간적인 섭섭함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크게 볼 때 오히려 좋게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정권 초에 만사 올통 이런 비판을 하면서 서양희 변호사 박 회장을 멀리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 지적보다 더 박 대통령이 올케와 동생과 조카까지 멀리했는데 정권 3년 4년이 지나면서 소통이 너무 문제다라 하니까 요즘은 오히려 제발 조카도 만나시고 올케도 청와대에도 부르시고 동생도 청와대로 불러서 좀 소통을 좀 하시라. 예. 이제 정권 말기에 사실 얼마나 더 친인척 비리가 있으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웠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하기 때문에 측근 비리, 그 가족 비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정말 청렴결백한 마음을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 동생 박지만 회장이라든지 올케에 대한 부분들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선을 그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유 시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정권에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이 서양희 변호사죠. 서양희 변호사를 보면서 굉장히 자아 정체성이 강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라 나의 그래도 서양희 변호사한테 대통령은 무슨 관계입니까? 신우이가 대통령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서양희 변호사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지 못했던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 정권이 끝나고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에서 더 깨끗하게 되는 좋은 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그 유명한 연설 원고 좀 갖고 와라 라고 참고를 했다라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참고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입니다.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의 기술의... 네, 김종인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들었습니다. 돌직구쇼 인물열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로 바로 넘어갑니다. 궁금증을 가졌던 김홍걸 씨와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도대체 무슨 사이로 오늘 함께 돌직구 신문에 랭킹이 됐을까? 그런데 수상한 1억대 금전거래 의혹이 오늘 한 조간신문 1면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고 1억 원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3년 전입니다. 지금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3년 전에 정은호 씨가 이제 삼남인 김홍걸 씨가 김홍걸 그 네이처 리퍼블릭 내에
그 김원걸 씨 후배가 임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고, 그래서 정은호 씨가 김원걸 씨에게 중국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1억 원을 줬다. 물론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홍걸 씨가 의외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그 지역 기반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성사가 되지 않아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김원걸 씨가 돈을 받아서 이 돈으로 뭘 썼냐, 뭐 어떻게 했냐 이런 것보다는 그 정은호 씨가 가지고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정관계에 무차별적인 어떤 그 로비를 한 어떤 그런 것에 일단이 드러난 것이고요. 김원걸 씨 말고도 아마 타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은호 씨의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걸 씨는 일단은 뭐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 혐의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건데 그 시점을 좀 공교롭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2014년 8월 달에 돈을 가지고 있다 돌려줬다라는 건데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게 2014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받고 나서 뭐 추측이 이건데 돈을 돌려줬다라는 게 여기서는 그 중국과의 사업 거래가 잘 안 돼서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서상에 오른 문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돌려줬을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태곤 실장님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정은호 대표와 김원걸 씨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뚜렷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뭐랄까요, 이 넓은 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김홍걸 씨도 지금 이제 직함은 어디 연세대학교 개광교수, 김대중 도서관 개광교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직 국회의원 한 분하고 중국 쪽에서 뭐 일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엮였던 것 같은데 뭐 이제 또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몸가짐을 확실히 해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서양희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두 분 다가 뭐 조심조심 해야 될 인물들이죠. 예. 돌직구쇼 인물열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광고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돌직구쇼 인물열전 마지막 인물입니다. 로마 사상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로마 제국 때부터 모든 왕좌는 남성들이 독차지했는데 정 의원님, 누굽니까 이분? 37세의 전직 시의원 출신이고요. 젊네요. 엄마입니다. 근데 이제 62.7%의 엄청난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로마, 뭐 우리가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뭐 거대한 유적지긴 한데 사실 가보면 쓰레기더미입니다. 기존의 정치권들한테 이제 명칭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 정치, 뭐 올림픽 유치 반대, 뭐 깨끗하게 하겠다, 유모차가 다닐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생활 밀착적인 공약을 내건 젊은 어떤 시의원을 시장으로 뽑아서 그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연승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기사 제목이 재밌습니다. 마피아 정치의 신물날 로마가 2500년 만에 여성 시장을 택했다. 해당 로마 정권과 공무원 100여 명이 마피아와 연루된 것으로 지금 로마 경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역시 모든 시민들의 선택은 부패는 아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 Don't have to share.